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첼시 원정 경기 무승부, 본머스 홈경기 승리, 1승 1무로 비교적 산뜻하게 출발하는 리버풀. 비록 경기력에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신입생들의 합류로 인해 조직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 속에서 거둔 괜찮은 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3미들 조합을 새로 구성했는데 조직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특히 온전히 수비적인 성향의 6번이 없는 현 라인업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측에 비해서 왼쪽에서의 라인업이 조금 비정상적이죠. 커티스 존스의 부상, 티아고, 바세티치는 지난 봄에서부터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다 보니 학포 알리스터가 최선의 조합일 만큼 왼쪽에서의 볼 순환이라든가 포지셔닝에서의 만족도가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소보슬라이를 왼쪽에 출전시키고 엘리엇을 우측에 넣어 그나마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라인업을 구성했을 테니까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니까요. 그나마 이제 정상적인 6번 엔도와타로가 합류한 현 시점에서부터 리버풀의 경기력이 점차 안정화될 확률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차근차근 엔도의 리그 적응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컸던 왼쪽에 대한 얘기보다 소보슬라이 아놀드의 우측 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긍정 부정적인 평가라기보다 지난 시즌 핸더슨 아놀드와 비교해 소보슬라이 아놀드 조합은 어떠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간단히 지난 경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 고정적인 6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엔도가 주전으로 활용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어질 장기적인 변화인지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소보슬라이를 아놀드 앞에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살라, 소보슬라이, 아놀드. 직전 시즌까지 리버풀의 우측은 살라, 핸더슨, 아놀드. 어느 조합이 더 우위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놀드, 살라를 위해 희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던 핸더슨과 아놀드, 살라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소보슬라이는 꽤나 큰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보슬라이가 우측에서 출전하게 되었을 때 아놀드가 굳이 공격적인 미드필더의 움직임을 가져갈 이유는 없다. 다시 공격적인 풀백과 같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꽤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생각해봅시다. 소보슬라이가 영입되며 우측에서 얻게 되는 이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드필더의 박스 어택이 가능해졌으며 두 번째로 아놀드, 살라가 아닌 미드필더의 전진 볼음반이 가능해졌으며 세 번째 박스 투 박스 유형으로 활발하게 직선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졌으며 네 번째 아놀드, 살라 플레이메이킹 의존도가 내려가게 되었다. 핸더슨이 하지 못하던 부분들을 소보슬라이가 채워줄 수 있다 보니 오른쪽 미드필더에게 플레이메이킹적인 요소나 스코어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공격적인 움직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꽤나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핸더슨의 공격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아놀드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며 핸더슨의 수비적인 헌신도를 높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소보슬라이의 공격력을 살리는 순간 아놀드가 직전 시즌처럼 하프스페이스 지점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직선적인 미드필더 움직임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경기장의 선을 그어 구분을 지어보자면 일명 하프스페이스로 불리는 이 공간에서 핸더슨이 볼을 잡았을 때 창출되는 기회에 대한 기대값이랑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창출되는 기회에 대한 기대값이 명확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핸더슨이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아놀드는 보다 안쪽에서 볼을 잡아 얼리 크로스를 올리든 침투를 하든 여러 형태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보슬라이 아놀드를 떠올려봤을 때 소보슬라이가 해당 하프스페이스 지점에서 볼을 잡고 전진 혹은 슈팅, 크로스를 올리는 움직임과 아놀드가 하프스페이스 지점에서 공격적인 메이킹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값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보슬라이가 측면으로 빠져 압박이 덜한 곳에서 크로스를 올리며 공격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소보슬라이가 해당 포켓에서 움직이고 아놀드가 전과 같이 측면으로 빠져나가 측면에서의 직선적인 움직임이나 공격적인 크로스를 올려주는 방식은 팀적으로 봐도 마이너스가 없는 좋은 방향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보슬라이가 우측에서 뛰게 된다면 아놀드, 소보슬라이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이며 아놀드를 다시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며 아놀드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는 리버풀의 경기력이 안정적으로 변화된다. 특히 3번 리버풀의 플레이메이킹 지분을 높게 가져가는 아놀드의 부진이 곧 리버풀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롱킥 가져가면서 게임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무리하게 전진하지 말고 후방
후방에서 볼 순환에만 영향을 줘도 소보슬라이, 살라가 알아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핸더슨이 소보슬라이로 대체되며 얻게 된 가장 큰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경기장 내에서의 움직임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다르지만 닮은 둘? 본머스전 리버풀의 패스맨만 보더라도 소보슬라이와 아놀드 조합이 얼마나 효율적인 듀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 아놀드는 평상시보다 훨씬 와이드하게 측면에서 볼 전개를 했다. 두 번째, 알리스터는 사실상 원볼란치처럼 움직였다. 세 번째, 아놀드와 소보슬라이는 동일선상에서 비슷한 터치, 패스를 가져갔다. 네 번째, 아놀드, 소보슬라이 두 선수 간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도 괴리감이 전혀 없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둔 채로 경기 내용을 살펴보시죠. 아놀드는 대체 왜 사이드에서 볼을 전개하게 되었을까? 이것에 보다 집중해보자면 선제 실점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본머스는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의 시작점인 아놀드, 알리스터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볼의 흐름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미 1라운드 첼시전에서 확인했다시피 아놀드로부터 시작되는 볼 백업을 차단하게 된다면 리버풀의 공격 전개 패턴 자체가 답답해지기 때문에 아놀드를 향한 압박이 상당했었죠. 그런데 터치 미스로 실점? 이 순간부터 리버풀은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전반 20분 언저리까지도 볼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자 아놀드는 측면으로 빠지게 되고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아놀드의 중앙 공간을 채워줍니다. 25분 상황을 보면 상대의 압박 숫자도 많고 라인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놀드가 사이드 넓은 공간에 서 있죠. 알리스터 또한 코나테에게 아놀드로 패스를 전개하라고 지시하고 중앙에 블록을 형성한 본머스의 압박을 벗겨내기 위한 패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놀드는 이 넓은 공간 속에서 전진할 수 있었죠. 20분 언저리에 변화된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로 동점골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6분 상황을 보시죠. 이처럼 후방 빌드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평상시면 소보슬라이가 아니라 아놀드가 내려왔겠지만 아놀드는 측면으로 향하고 소보슬라이는 중앙으로 향하며 볼을 받기 위해 내려갑니다. 이후 소보슬라이는 원터치 패스로 아놀드에게 전달하며 압박을 풀어주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조타에게 전달, 이후 조타에서 디아스로 연결되며 동점골이 들어가게 되었죠. 이를 다시 넓은 시야로 보면 본머스의 1차적인 목적은 리버풀의 중앙을 압박하여 패스 흐름을 방해하자 이것이었지만 아놀드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사이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이 공간을 채워주자 아놀드는 넓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지 않은 채 수월한 전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머스는 중앙에 대한 숫자를 높이고 압박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처럼 측면으로 전개하며 압박을 벗겨낸 순간 당연히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들은 경기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전반 30분 이 상황에서도 아예 아놀드가 측면으로 벌려주는 상황 속에서 소보슬라이는 중앙으로 코나테에게 패스가 전달되고 다시 중앙 디아스에게 전달됩니다. 이 순간 아놀드는 오버래핑을 시도하죠. 이후 디아스가 곧바로 전달하지 못해서 무산되었지만 아놀드가 측면으로 이동하며 편하게 움직이는 순간부터 리버풀의 공격은 훨씬 수월해졌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소보슬라이는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6, 8, 10번 윙어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보슬라이의 경기 이해도, 멀티성은 경기 중간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 세 번째, 아놀드 소보슬라이는 서로가 스위칭을 하더라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다. 개인에 따라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날 전체 경기 패스, 터치맵으로 아놀드 소보슬라이를 대조해보더라도 저는 완전한 스위칭을 해도 두 선수 간의 호흡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소보슬라이와 아놀드 개개인의 터치를 보고 두 선수가 합쳐진 터치 스팟을 보더라도 크게 괴리감이 없습니다. 측면에서 소보슬라이가 볼을 잡는 포지셔닝이나 아놀드가 볼을 잡는 포지셔닝이나 그 숫자에 큰 차이도 없고 경기 중간중간 위치를 바꾸며 뛰더라도 크게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엔도가 고정적으로 6번 포지션을 소화하게 되었을 때 알리스터가 왼쪽에서 나올지 오른쪽에서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소보슬라이가 우측에서 뛰었을 때 아놀드와의 호흡은 굉장히 좋다. 이날 소보슬라이의 디테일한 패스맵 그리고 수치들을 추가로 넣어보면 우선 패스의 길이나 방향, 선택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8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 전환 패스, 숏패스 빌드업, 코너킥, 더불어 여기저기 경기장 위치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스팟에서 패스를 주었다는 것, 2015년 이후 8년 만에 돌아온 8번 미드필더의 영향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날 보여준 스탯까지 포함시키면 93%의 패스 성공률, 찬스 메이킹 1회, 페널티킥 창출 1회, 슈팅 3회, 드리블 3회, 파이널 서드 5회 패스, 롱볼 4회 성공, 리커버리 6회, 그라운드 경합 5회 성공.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드필더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뽐냈다고 볼 수 있죠. 전에 소보슬라이가 영입되며 제작한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완전한 8번의 형태로 리버풀에서 뛰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미 핸더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놀드와 스위칭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단순히 선수 개인의 능력이 좋을 뿐 아니라 전술 이해도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왜 천억의 바이아웃을 지르고 데려온 것인지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버풀의 선수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고정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한 8번으로 우측에 배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놀드의 공간 커버 그리고 스위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량 그리고 측면 움직임 관련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상대가 피지컬적인 윙포워드를 최대한 아놀드 쪽에 붙이는 것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그라운드 경합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넣어야 하니 그 적임자로는 소보슬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추후 아놀드의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온다면 소보슬라이 아놀드로부터 파생되는 공격 패턴은 정말 파괴적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